당신이 내뱉는 말이 곧 당신이다. 바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도 당신은 위의 문장에서 바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파도치는 모래사장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소금기 있는 비릿한 바람이나 탁 트인 부두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문장에서는 바다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무엇 하지 말라와 같은 부정적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단순히 언급하기만 해도 자극을 받는다. 바다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뇌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법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긍정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 바다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는 대신 산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순간 우리 뇌는 짙은 초록색 이파리 사이로 부서지는 햇빛, 울창하게 뻗은 나뭇가지와 소담이 피어난 꽃송이, 졸졸 흐르는 개울과 향긋한 흙냄새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다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 이 원리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스키 선수들이다. 하얀 설산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스키 선수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가 넘는다. 게다가 이들은 장애물 사이를 헤치며 정확한 코스를 내달려야 한다. 이들이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긍정적 발악이다. 이들은 절대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다간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선수들은 코스를 따라가자 라고 말한다. 그 순간 선수들의 눈앞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당신의 행동이 달라진다. 말 속에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힘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힘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으며 비틀즈 이후 영국 최고의 밴드라 불리던 그룹이 있었다. 바로 오아시스였다. 그러나 이 밴드를 이끄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였던 노엘 갤러거의 유년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어릴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기절할 때까지 맞다가 코가 2번이나 부러졌을 정도였다. 이런 가정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 그는 상당한 문제아로 자라나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살 무렵엔 학교에서 퇴학당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제과점, 세탁소, 건설 현장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입에 풀칠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그 비결을 묻는 TV쇼 진행자에게 노엘 갤러거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항상 인생이란 멋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기분 최고군.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말이에요. 노엘 갤러거의 인생은 정말 그 말처럼 낙관적으로 흘러갔다. 비록 그의 유년기는 참혹하고 어두웠지만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켰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경을 뒤바꿔 놓았다. 그가 주문처럼 되는 마법의 말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는 그토록 감미롭고 경쾌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과연 자신의 인생을 불행에서 건져 올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 당신도 노엘 갤러거처럼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일단 잘 될 거라고 말해보자. 긍정적 말하기를 습관화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남다른 기술이나 노하우도 필요 없다. 단지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레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는 사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고 찾아 나서는 사람인 법이다. 말하는 대로 행동이 바뀐다. 존 바그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1995년 뉴욕 대학교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실험은 이렇다.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공격적인, 대담한, 무례한, 귀찮게 하는, 방해하는, 침범하는 처럼 무례함과 관련된 15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했다. 또 다른 그룹에게는 예의 바른, 배려하는, 고마워하는, 참을성 있는, 다정한, 양보하는과 같이 예의 범절과 관련된 15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했다. 학생들이 문장을 다 만들자 바그 교수는 말했다. 한 명씩 사무실에 가서 실험 감독관에게 다음 실험 과제를 받으세요. 그 말에 따라 학생들은 밖으로 나와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때 바그 교수는 미리 섭외해둔 공모자에게 사무실 앞에서 실험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려둔 상태였다. 학생들은 감독관에게 다가갔지만 감독관이 공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실험 과제를 받을 수 없었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바그 교수는 그들이 10분을 기다릴 수 있는지 살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그룹에 따라 뚜렷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무례함과 관련된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실험 감독관의 대화에 끼어들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이들 중 10분 동안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기다린 학생의 비율은 고작 37%에 그쳤다. 이에 반해 예의 범절과 관련된 단어로 문장을 만든 대학생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이들 중 10분 동안 대화가 끝나길 기다린 학생의 비율은 무려 82%에 달했다. 두 번째 실험도 위 실험과 비슷하다. 바그 교수는 두 그룹으로 나뉜 대학생 중 한 그룹에게는 걱정하는, 나이 많은, 외로운, 회색빛을 띤, 조심하는, 주름진 등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 15개로 문장을 만들게 했다. 한편 다른 그룹에게는 동작, 가끔, 빨리, 유쾌한, 경험이 풍부한,
낙관적인 등 중립적인 의미의 15개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했다. 잠시 후 문장을 다 만든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실험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이때 바그 교수는 학생들이 복도를 걷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중립적인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이 실험실부터 엘리베이터까지의 9.75m를 걷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7.30초였다. 반면 노인과 관련된 단어로 문장을 만든 대학생들의 걸음은 평균 8.28초였다. 똑같은 20대 청년들인데도 다른 단어를 사용한 학생들의 걸음걸이에 평균 1초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이유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무의식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노인과 무례함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동작을 느리게 만들거나 무례한 행동을 유발한다. 반면 예의 범절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예의 바른 행동을 촉진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점화 효과라고 부른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문자 언어였지만 음성 언어를 이용한다고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부정적인 단어 혹은 문장을 말하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말하면 신체 능력이 높아지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말의 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다. 바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다. 그는 다른 교수들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 공고 출신 용접공이었다. 자신의 말맞다나 평범한 공돌이였던 그의 인생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사법고시 합격 수기집을 펼치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책 속에는 공고 출신의 기술자가 돌연 법대에 입학한 후 피나는 노력 끝에 사법고시 합격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 속에 나도 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유영만 교수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래, 이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날로 그는 술과 사람을 끊고 낮에는 용접, 밤에는 수험 공부에 매달렸다. 독한 주경야독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늦가기로 시작한 대학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라고 못할까 라는 말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 결과 유영만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저서를 집필해내고 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말이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게 성공 따윈 일어나지 않아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단정해버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라고 강조한다.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긍정적인 말이 주는 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엘 오스틴은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이를 통해 평소 자신의 말투를 돌이켜보기로 하자. 말은 씨앗과 비슷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진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패배와 실패를 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뿌린 그대로 수확할 뿐이다. 흉기가 되는 말, 무기가 되는 말.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악역 박연진. 그녀는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문동은과 윤소희에게 미처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다. 모욕과 멸시로 가득한 언어폭력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연진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 바로 거칠고 폭력적인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뇌까지 망친다는 사실이다. 2010년 마틴 타이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어린 시절 언어폭력을 당한 성인의 뇌에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들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들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이다. 언어 폭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 콩팥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호흡을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높여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지만 너무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 결과 언어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작은 뇌들보와 해마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은 우울증,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인격장애 등을 일으킨다. 한국보건정보통계학계에는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176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점수를 분석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언어폭력을 경험한 그룹의 정신건강 점수는 언어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5점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거칠고 폭력적인 말은 뇌를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뇌를 춤추게 하는 말투는 없을까? 말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역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그런 작용을 하는 말이 있다. 사랑해.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내가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거 알지? 이처럼 사랑은 담은 말은 듣는 사람의 뇌를 춤추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분노와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이시영 정신의학과 박사는 저서 옥시토신의 힘에서
옥시토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옥시토신이 넘쳐나면 세상 모든 걸 애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느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다. 옥시토신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메신저다. 그렇다면 옥시토신을 충분히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결은 사랑하는 대상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 대화는 거칠고 모욕적인 말투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긍정적인 말투로 이루어져야 한다. 옥시토신은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즐거운 대화를 할 때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긍정적인 대화의 신경과학이라는 글을 쓴 주디스 글레이저와 리처드 글레이저 역시 같은 주장을 한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말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위로와 격려, 칭찬은 대화 지능을 높인다고 한다. 대화 지능이란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게끔 이끄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능으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공감도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대화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 대화 지능을 낮추고, 긍정적인 대화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대화 지능을 높인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투는 듣는 이에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당사자에게도 건강에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와 달리 긍정적인 말을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 모두의 뇌를 춤추게 한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모두 이로운 일인 셈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 긍정적인 말투를 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긍정적인 말투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쓰려고 하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평소에 쓰던 부정적 말투가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면 말투를 바꾸려 하다가도 왠지 낯간지럽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 금방 포기하고 만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화된 사람이 긍정의 언어를 생활화하기 어려운 이유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매일 자신이 부정적 말투를 몇 번이나 쓰는지 세어 기록해보자. 그리고 점차 그 횟수를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긍정적 말투를 몇 번이나 쓰는지 체크해서 그 수를 늘려나가자. 번거롭다면 작은 수첩을 이용해 말투를 주제로 일기를 쓰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루 동안 메신저 및 SNS에 어떤 말투를 썼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단, 처음부터 과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소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대안 말투를 정해보는 것이다. 우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던 부정적 말투 하나를 골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 말투를 정해보자.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말이다. 그리고 정해두었던 부정적 말투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마다 이를 정해 대한 말투로 바꿔서 말하면 된다. 물론 처음엔 조금 어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머지않아 긍정적 말투가 익숙해질 것이다. 도리어 부정적 말투가 어색해질 정도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 말투를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긍정적 말투를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말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말을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막상 대한 말투를 정하려고 해도 어떤 말투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께 제시된 표는 대한 말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만약 대한 말투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긍정적 말투를 습관하기 위해 벤저민 프랭클린의 일화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는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수첩에 훌륭한 사람에게 필요한 13가지 덕목을 기록하고 날마다 성찰하며 자신을 관리했다. 그가 중시한 13가지 덕목은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이었다. 그 결과 프랭클린은 훗날 철학, 과학, 정치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나는 50년이 넘도록 내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실행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를 체크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를 본받아 우리도 매일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이켜보자.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장 오늘부터 대한 말투를 한 가지 정해 실행하고 결과를 기록해보자. 그런 경험이 쌓이면 당신도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건대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10가지 말습관.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책 나를 돌파하는 힘에 실린 나의 신조 중 일부분이다. 그는 누구보다 긍정을 강조한다. 나의 신조의 다른 부분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득하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나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이든 20살의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이렇듯 그는 긍정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조로 삼아 부단히 실천했다. 그 결과
윤석금 회장은 자신의 삶을 통해 긍정 마인드의 가치를 입증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한국지사 세일즈맨이었다. 당시 그는 전 세계 지사의 세일즈맨 중에 최고의 실적을 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윤석금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차리며 경영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윽고 그는 웅진그룹을 32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2011년에는 세계 순위 31위까지 올라섰다. 그는 자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긍정으로 꼽는다. 긍정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폴레온 힐 또한 져서 끌어당김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수라고 역설한다. 자신의 성공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 긍정적 마음가짐이 끌어당김의 힘을 발현시켜 성공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잠재의식이 긍정의 생각과 만나면 끌어당김이 작동된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성공을 믿는다. 항상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실수, 실패,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며 열렬히 목표를 밀어붙인다. 그는 단순히 성공을 바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을 느끼고 믿고 실천한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겨 우주와 신의 강력한 힘을 작동시킨다. 그렇다면 긍정의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자수성가 기업가인 리치 디보스의 책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강력한 10가지 말을 참고해보자. 리치 디보스는 학창시절부터 햄버거 좌판, 비행기 전세 사업, 보트 사업 등을 해오다가 아메이를 공동 창립한 기업가다. 현재 아메이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리치 디보스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에 긍정적인 생각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즉, 평소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생각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은 곧 성공을 끌어당기는 주문이 된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강력한 말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제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리치 디보스 아메이 회장은 모두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원동력은 긍정이다. 긍정의 마인드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대신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든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긍정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들을 성공의 순간으로 인도한 것은 긍정의 힘이었다.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성공에 대한 열망, 그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말 10가지를 매일 실천해보자.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행복할 일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행복은 무슨?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처럼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따져 물으며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든다. 누군가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행복은 외부의 작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선물의 존재를 깨닫고 개봉하는 순간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은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키에 불평을 늘어놓곤 한다. 내 키가 10cm만, 아니 5cm만 더 컸더라도 더 바랄 게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키가 63cm라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163cm가 아니라 63cm 말이다. 인도 출신의 여성 조티 암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키 63cm, 체중 5kg에 불과한 그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남다른 신체 조건에서 엿볼 수 있듯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다. 태아 시절 임신 9개월이 지나도록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는 수술을 통해 힘겹게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연골 무형성증으로 인해 생후 1년 무렵부터는 성장마저 멈추었다. 그런 조티를 진찰한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티와 그녀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티는 건강한 몸과 똑똑한 두뇌를 가진 어엿한 숙녀로 자라났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티는 자신의 왜소한 신체가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체 불가능한 배역을 소화하면서 당차고 씩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던 지난 2020년, 조티는 자신의 유명세를 10분 활용하여 인도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그녀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쟁취하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선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조티 암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을 알 수 있다. 바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감추는 대신
그것을 나만의 특징으로 삼아 돋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쉽고도 어려운 비법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쇼를 하라 쇼 등의 광고 카피를 쏟아내며 활약한 마케팅 시장에 살아있는 전설, 조소한 마케팅 그룹의 조소한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놀랍게도 그에겐 오른손이 없다. 군에서 겪은 수류탄 폭발 사고로 인해 손을 잃었기 때문이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을 꺼내며 간신히 생명을 건진 그였지만 장교가 되고자 했던 젊은 날의 꿈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퇴역 후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수십 번의 좌절을 맛봐야 했다. 손이 없는 장애인을 선뜻 고용해주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이은 낙방 끝에 그는 급기야 자신이 손을 잃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면접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리한 면접관은 그의 오른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면접이 중단되고 쫓겨나기 직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소한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다. 손 2개 있는 사람도 글씨는 한 손으로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을 손으로만 합니까?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저처럼 손이 없는 사람을 받아줄 다른 회사도 없습니다. 제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결점이 들통난 순간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소한 대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결함의 흔적이 아니라 책임감의 징표로 삼은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임기응변을 눈여겨본 책임자는 면접을 재개했고 조소한 대표는 자신있게 대답을 이어나갔다. 얼마 후 그는 마침내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조티 암지와 조소한 대표의 사례를 보고 있자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유명한 구절이 생각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이 순간에. 행복은 미래로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에 지배받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생생하게 실존한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뿐이다. 그러니 행복하다 혹은 나는 행복해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자.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었던 내까지 행복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자존감이 튼튼해지고 정말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제 쇼의 출연자들도 그렇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말로 꺼내놓으면 다시는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녀의 이름을 내건 오프라 윈프리 쇼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허심탄회하게 고백했다. 그녀들은 감내하거나 털어놓기 힘든 과거의 악몽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고
이를 통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오프라 윈프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도 미국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자신의 상처를 스스럼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런 그녀 역시 처음부터 솔직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었다. 어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데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어느 출연자가 그녀를 바꿔놓았다. 그 출연자는 오프라 윈프리와 비슷한 상처를 품고 살아온 여성이었다. 그녀는 상처를 감추는 대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일을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면서 나를 학대했죠. 하지만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한 줄기의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했던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녀의 말은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래,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지.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겼어. 바보같이 그걸 36살이 된 지금에서야 깨닫다니. 그 방송 이후 그녀는 달라졌다.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당당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만인과 공감하는 세계적인 방송인이 될 수 있었다. 오프라 윈프리가 평생 감춰왔던 상처를 타인에게 내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방송 출연자의 고백이 그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휘감고 있는 감정과 기억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결심이다. 이로써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직시하고 스스로 부여했던 속박과 죄책감을 벗어던졌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리스어에서 용서란 말은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는다. 성폭행, 가정폭력, 따돌림, 교통사고, 대형 참사와 자연재해 등 커다란 사건의 여파가 마음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며 주위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말과 행동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취업 실패, 성적 하락, 외모 콤플렉스 등에 힘겨워하며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상처받은 마음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채 덮어버리면 자존감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은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에게 날선 태도로 보이거나 자신을 학대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 여러 문제도 생기거나 불면증과 우울증,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는 모두 마음의 상처를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의 기술에서 심리학자 딕 티피치는 용서를 강조한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발병이 3배나 높고 두통, 복통, 관절질환, 만성교통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독극물 같은 화를 없애주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용서다. 용서란 현재의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라고 격려한다. 용서라는 열쇠를 통해서 말이다. 한번 눈을 감을 채 숨을 고르면서 타인과 자신에게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보자. 그러고 나면 얽매여 있던 상처로부터 서서히 풀려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용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상처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두고 심리학 박사 브래드 러스키는 이렇게 덧붙인다.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을 때 생겨난다.